이번 시간은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네미아 오브 크로닉 디지라고 해서 ACD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왜 만성 질환이 있으면 빈혈이 동반될 수 있는지 크게는 첫 번째, 적혈구 수명 자체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혈구 생성 속도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태어나는 아기는 적은데 또 그 아기들이 오래 살지 못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적혈구 수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보통 이제 캔서 환자, 암 환자나 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이제 톡신을 뿜어냅니다. 이 독소가요, 적혈구 세포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파괴를 시키게 되니까 이 수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성 질환 상태에서는요, 사이토카인들이 막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염증 사이토카인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TNF-알파 그리고 이제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게 관여를 합니다. 자, 얘네들은 우리 이제 RBC가 골수에서 생성이 되죠. 골수에서 이제 적혈구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과정에 기여를 하는 바로 이제 신장에서 생성이 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EPO가 이제 촉진을 해주죠. 그런데 이 EPO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누가요? 바로 이 TNF-알파랑 인터페론 감마가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조금 뜯어보면요, 이 TNF-알파는 또 이제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이 대식세포가요, 적혈구를 집어삼키는 포식 작용을 통해서 자기 몸속에 집어넣고 또 이 적혈구를 분해하는 걸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누가요? TNF-알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적혈구 수명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인터페론 감마는요, 대식세포의 어떤 표면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누구냐면요, 바로 이 철이온이 이가이온인데요. 이가이온들을 이 세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표면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철이요, 이 세포 속으로 막 들어가게 돼요. 자, 철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요, 이 철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이온입니다.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 4개가 모여서 적혈구를 만들잖아요. 결국 적혈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Fe,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가 세포 속으로 격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적혈구 생성 자체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가 인터루킨 10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이 인터루킨 10은 또 이 세포 표면에 페리틴이라고 하는 수용체 발현을 높이게 됩니다. 페리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얘는요, 이 세포 안에 철 이온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겠죠. 결국 이 페리틴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철이 또 세포 안으로 격리가 되게 만들 겁니다. 결국 재료가 또 고갈이 되는 격이니까 적혈구 생성 자체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터루킨 6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간에 작용해서요, 간에서 이제 헵시딘이라고 하는 녀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헵시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바로 철 대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음식물을 분해하죠. 그리고 이제 철이 삐져나오게 되는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작은 창자로 이어지잖아요. 작은 창자 중에서도 12지장 쪽에서 이 철이 많이 흡수가 돼요. 자, 이 12지장을 구성하는 세포는요,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철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재빨리 이제 업테이크를 합니다. 페리틴을 통해서 이 철을 이제 포획을 해서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 철의 형태로 데리고 있다가요, 만약에 어디서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골수 쪽에서 적혈구를 만들 때 지금 철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자,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페리틴이 이제 손을 놔줘요. 그러면 이 철이요, 세포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혈중을 막 떠돕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기관으로 배달이 되는 거죠. 자, 혈중에서요, 이 철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트랜스페린입니다.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데려다주는 6가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헵시딘이 증가하게 되면은 바로 이 12장에서 철이 흡수가 되는 걸 방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인터류킨 6 같은 게 이 빈혈을 유발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임상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먼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기본적인 빈혈 환자 생각하시면 돼요. 피로감 호소할 수 있고 창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호흡도 가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도 호흡이 가쁜 정도는 아니고 보통 이제 활동을 했을 때, 보통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을 할 때 호흡이 가빠지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 보통 이제 만성질환 경과 중에 발견될 때가 많고요. 우리가 이제 크기를 또 따집니다. 적혈구 같은 경우는 크기나 아니면 또 색소성 같은 걸 많이 따지잖아요. 물론 처음에야 보통 이제 노모사이틱 하겠죠. 크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색소성도 보통 그러니까 뭐 노모크로믹이라고 합니다. 크로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색소성이죠. 자, 보통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요, 전형적으로 이제 노모사이틱, 노모크로믹한 형태를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아니면 결핵 환자가 오랫동안 결핵을 앓고 있다, 이런 이제 만성 감염의 경우는요, 이게 이제 결국 크기도 작아지고 색소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사이틱, 하이포크로믹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바로 랩 소견인데, 요 ACD 상황에서는요, 인터페론 감마가 증가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게 결국 요 대식세포와 같은 표면에 발현이 되는 단백질수를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얘네들은 이제 이가이온, 특히나 철도 이가이온이기 때문에 자, 많은 수가 이렇게 이제 세포 내로 격리가 되게 만들고요. 또 인터류킨 10이 또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이 페리틴 수용체 발현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이게 또 철을 격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철이 혈중에 나가는 걸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표적기관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서 RBC 생성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빈혈으로 이어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철 당연히 줄어져 있겠죠. 정상보다. 그래서 시럼 아이언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페린 생각해 볼까요? 자, 트랜스페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운송수단,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손님도 별로 없고 특히나 이제 전체적으로 세포 안에 격리가 되게 유도하는 그런 세상에서 택시가 많이 필요할까요? 전반적으로 정상이거나 떨어진 쪽으로 유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포화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택시에 몇 명이나 손님이 타고 꽉 차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나 포화가 되어 있느냐. 자, 택시 수는 전반적으로 정상이거나 조금 떨어져 있는데 시럼 아이온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택시 수에 비해서도 시럼 아이온이 좀 더 감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IBC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토탈 아이언 바인딩 캐패시티. 자, 이거 쉽게 말하면요, 전체 택시가 몇 명의 손님을 최대한 태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페린이 만약에 그러니까 택시가 100대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한 대에 2명의 손님, 그러니까 철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총 우리는 200개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바로 TIB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TIBC는 결국 트랜스페린이랑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트랜스페린이 정상이거나 떨어져 있으니까 TIBC도 정상이거나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페리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있어요. 특히나 염증 상황에서 요 페리틴은 증가하기 때문에 ACD에서는 요 페리틴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페리틴 수용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레티큘로사이트를 측정해 본다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골수에서의 RBC 생성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레티큘로사이트도 감소해 있겠죠. 자, 그리고 저장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저장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양이 적으니까 저장된 철도 적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따져보면 RBC 생성에 사용되는 철 소모량도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헵시딘 설명드렸죠. 인터루킨 6가 증가하게 되면 간에서의 요 헵시딘 생성을 증가시키고 결국 12지장에서의 요 철 흡수를 방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골수 검사를 해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증식성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대식세포에 철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형태가 또 관찰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이라고 하는 용어가요, 다소 포괄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태 설명드렸던 내용은요, 감염이나 염증 상태에서 동반이 되는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포 내에 철이 격리가 돼서 혈청 철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와는 별개로 만성 신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빈혈은 또 패턴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신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장에서 생성이 되는 EPO가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빈혈이 나타나는 게 메인 병태이기 때문에요. 혈청철이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혈청철을 막 열심히 활용할 수 있는 이 EPO가 떨어지는 게 주 병태이기 때문에 혈청철 정상이고요. 트랜스페린이라든지 아니면 TIBC 레벨도 다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되겠지만 또 당뇨 합병증으로 만성 신질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신기능이 떨어지면서 EPO 저하에 의해서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선을 그을 수가 없고 막 이제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플 마이로마 다발 골수종 환자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대사가 저하되어 있는 질환들인데요. 자, 역시나 랩 소견은 전반적으로 정상으로 나와요. 대사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도. 뭐가 다르냐? 자, 얘는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EPO가 떨어진 거지만 얘는 신기능이 떨어져서 EPO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EPO에 대한 요구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사가 떨어지니까 결국 조직에서 산소를 요구하는 정도가 떨어져 있겠죠. 그럼 이제 RBC를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산소 운반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골수에서의 RBC 생성을 촉진하는 EPO도 전반적으로 저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혈으로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니면 뇌하수체 질환,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사 호르몬 자체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있죠. 이 테스토스테론은요, 조혈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정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다른 거죠. 남성이 좀 더 높은 이유가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은요, 반대로 조혈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왜 이렇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생식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면요, 이런 테스토스테론이 저하가 되면서 조혈작용을 잘 못하게 되면서 대사 호르몬 결핍에 의해서 또 이렇게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한 빈혈 상태에서는요,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을 고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 질환을 치료해 주면요. 결국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원인 질환을 치료해 줄 수가 없는 비가역적인 질환 상태다. 예를 들면 말기 심부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만성 염증 상태라든지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한 캔서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혈이나 EPO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수혈의 적응증 다들 아시잖아요. 심폐질환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는 심장이나 폐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헤모글로빈을 조금 높게 유지합니다. 보통 이제 10에서 11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거보다 떨어졌을 때 수혈을 하게 되고요. 심폐질환이 동반이 안 된 경우는 보통 헤모글로빈 7, 8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RBC 한 팩을 공급하게 되면은 1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요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같이 계산을 해 가면서 증명을 해 봤던 적이 있죠. 자, 그리고 수혈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굳이 조직에 허혈 소견이 없으면 계속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헤모글로빈이 7에서 8 정도만 유지가 돼도요. 이 정도만 유지가 돼도 크게 빈혈 관련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한다면 굳이 치료하지 않습니다.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굳이 계속 정상으로 헤모글로빈을 맞춰주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EPO를 쓴다라고 해볼까요? 보통 EPO도 생성 자체가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 있죠. CKD나 또 만성 염증 상태에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감염일 때는 이 EPO가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수혈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PO를 보충할 때는 당연히 어떤 철 상태를 평가해서 보충을 할 건지 결정을 하고요. 일단 CKD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F18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18 알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통 킬로그램당 150 유닛으로 주 3회 정도 주게 되면은 이제 목표 헤모글로빈을 한 10에서 11 정도로 맞춰줍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주 3회 정도 정맥 투여를 하게 되면요. 4에서 6주 정도가 되면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제가 병태생리를 설명드릴 때 뭔가 많은 것을 설명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특히 캔서 환자 있죠. 함부로 EPO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EPO가 이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쓰더라도 말기 암 환자한테서 보통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EPO를 만드는 데 관여되는 간이나 신장 쪽에 있는 암 있죠. 이런 경우는 이미 EPO가 충분히 많은 상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이제 빈혈이 발생하더라도 EPO를 쓰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런 것도 이제 개별화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한 거고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